아이오와 엑신 넘버 124번에 있는 러브스에서 어젯밤에 차박을 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In 800 feet, turn right onto the I-35 South, I-80 West ramp. Turn right onto the I-35 South ramp, then merge onto I-35 South. 간밤에 비가 내려서 들판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80번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분, 현재 기온은 16도 아이오와입니다. 네브라스카까지는 약 132마일 남았고요. 네브라스카 80번이 지나가는 거리는 454마일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와이오밍 초이까지 갈 생각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아주 상쾌하고 전형적인 미국 5월의 선선한 날씨입니다. 갑자기 어제 밤에 비가 좀 내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 신선한 그런 아침입니다. 점점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서쪽 하늘에는 구름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요.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뭐 제 유튜브를 보고 카톡으로 연락해 온 한국에서 젊은 친구가 연락을 해 왔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초대받아서 신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와서 트럭 운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워킹 홀리데이 조건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기간이 1년이었고 그래서 짧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년이면서 또 인원도 15,0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글쎄 이제 그동안에 그 1년짜리 가지고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그냥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떤 해외 경력을 인정받고자 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도전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그냥 1년 동안 캐나다의 맛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기간이 이제 보통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영주권을 도전한다는 것은 LMIA를 찾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1년에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가 4,000명이었을 때는, 그리고 기간이 또 1년, 2년 됐다가 또 1년 됐다가 좀 그때그때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여기서 뭐 트럭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그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기간이 촉박하니까 여기 와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면허 따고 취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트럭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는 게 뭐 최소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학원 수강하는 것만 해도
2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떨어질 때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뭐 6개월 안에 딴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한 번에 딱 되면은 보통 한 2개월이면은 가능합니다만은 그렇게 한 번에 합격하는 비율은 뭐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30세 이하로 왔는데 이번에 또 나이가 35세로 또 높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체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지에서 무슨 경험을 자기 전공이나 이런 것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제 그런 호텔에서 뭐 청소하는 일이나 그리고 식당 주방일 단순 업무 그다음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1년 살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캐나다에서 1년 살고 오면 뭔가 선진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고 왔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워낙 그 취업 경쟁이 심하다고 보니까 뭐 스펙 하나 더 얻기 위해서 1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 국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로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한다면 또 그 스펙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99%는 여러 우리가 그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해보지 않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캐나다 내에서도 대학을 나와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힘듭니다. 근데 영어도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어느 기업에서 그런 그 전문 분야를 그것도 단기간에 1년밖에 안 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단순한 일들을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다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류 사회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뭐 시골이나 농촌 지역에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데서 잡을 잡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서도 뭐 호텔이나 뭐 식당 같은 곳에서 단순한 그 일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세 이하였을 때는 다시 자기가 다른 전공을 여기 캐나다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저렴한 학비를 내면서, 그 다음에 뭐 전액 학비 같은 경우도 학자금 대출이 영주권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들어가질 않고 이제 일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대학을 가서 이제 다시 전공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칼리지나 이런 데 가서는 그렇게 뭐 캐나다 내에서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칼리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그 직업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국에서 했던 뭐 그런 전공을 살려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5세까지 늘어났고 또 15,000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는 별로 이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경험을 하고 와서 한국 가서 캐나다를 안 좋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조금 도전 정신도 있고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하는 일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캐나다에서 가장 밑바닥 그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을 했던 것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계획으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해서 이제 그 계획 일을 하고 있다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초청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자만 나오면은 바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워킹홀리데이 2년 받으면은 충분히 여기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면은 영주권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뭐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받고 나서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영주권만 따면 뭔가 바뀌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영주권에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영주권 받아놓고 멘붕이 빠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그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시적으로 영주권 딸 때까지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평생 직장이 되고 나의 삶의 원천이 된다면은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뭐 더 이상 제가 경험한 것들만 이제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여기서 뭐 12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캐나다에서 영주권만 받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직업이 안정이 돼야 되고 내 수입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과 수입을 안정화 시킬 수 있어야지 이민이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성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성공이라는 것은 꼭 그 남들이 뭐 그냥 우러러보는 그런 큰 성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캐나다에서 다른 나라에 와서 적당히 이제 수입이 있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것은 이민으로 성공한 겁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게 그런 게 성공이 아니라, 이민이라는 것은 그냥 정착만 잘하는 것도 그게 성공입니다. 그만큼 그 내가 사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적응해 나간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민하기 좋은 곳, 아니면 뭐 이민 천국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민 천국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디를 가나. 근데 이민하기 조금 쉬운 나라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리 잘 사는 나라고 복지국가라고 해서 내가 이민자가 거기 가서 이민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내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고스펙의 그런 뭐 고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요, 어차피 인정이 거의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다 배우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지옥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천국입니다. 근데 내가 수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어, 그 나라가 아무리 선진국이고 뭐 그 뭐야 국민 소득이 높다 해도 이민자에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주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봤을 때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똑같아요. 여기 캐나다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 내가 한국에서 성공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기 가면 또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여기 정착할 때까지 그 적응 기간, 이게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민으로서 최종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또 옛날하고 또 다릅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와서 몸으로 때우고 해서 이민 1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이 이제 주류 사회로 들어가면서 그 1세대들은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민 1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을 다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내 자식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식이 안정적으로 이 주류사회에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견뎌내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정착이 안정적으로 가고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이랬을 때 이제 이민은 이제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나 로봇의 이 흐름을 이제는 여기에 올라타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산업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인류에게 최악의 그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전에 산업들은 보면은 그 산업에서 잘 되는 걸 보고 그 공부를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기존에 잘 나가던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더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AI하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AI가 대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잡이 생기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잡이 생겨나는 것보다도 지금 옛날에 잘 나가던 기업에서 해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잡은 1%밖에 없는데 나머지 99%는 다 AI나 로봇이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AI나 로봇의 발전 속도를 보면요, 이것은 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다. 생계수단으로 해서 내가 직업적으로 내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들은요, 모든 AI나 로봇이 다 대체가 가능해요. 소수 일부 직종만 빼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는데 그것은 없어지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자리예요. 거기는 분명히 그 분야의 고 전문직 그런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I나 로봇이 발전되면서 3D 잡이 그나마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또 페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뭐 배관이나 용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굉장히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캐나다도 오늘 보니까 뭐 용접 같은 경우는 뭐 그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한 70불까지 받더라고요, 시급을. 그리고 뭐 배관도 그렇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빅테크 기업에서 수십만 명씩 해고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배관이나 용접은 뭐 이게 시급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 그러지만은 그 시장이 무한대냐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그 인원들이 그만큼 그쪽으로 지원 안 하고 일이 힘드니까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돈을 많이 줘서 하게 만드는 게 여기 여기 뭐야, 북미든 이제 유럽이든 이쪽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천대받았던 직업이었던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장난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칼리지에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뭐 배관이나 용접을 가르쳐서 산업 현장으로 다시 그 직업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뭐 소득이 높아진다는데, 이게 이 시장이 그렇게 무한대가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만은, 이게 그쪽으로 또 많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누가 그 고임금을 주고 쓰겠습니까? 그 단순 직업 같은 경우는 다 3년만 하면은 다 똑같아지는데, 3년이 아니라 6개월만 해도 요즘 웬만한 것은 다 합니다.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뭐 3D 잡으면 되겠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요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로 해서 농사 짓는 것부터 해서 대부분 이제 기계가 다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직업을 바라봤을 때 뭐 한국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외국에 오면은 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뭐 15,000명이나 캐나다에 온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무엇을 찾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쭉 2년 전에 A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 산업들에서 좋았던 것들이, 인기 있는 직업들을 보고 공부를 했고 그걸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그 발전 속도를 보면요, 챗 GPT가 3.5가 처음에 2022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그 3.5는 또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거지. 지금 나오는 그 인공지능의 그런 AI의 챗 GPT나 뭐 구글의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들이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몇 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 이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기는지. 이건 개소리입니다. 그 모르는 소리예요. 이미 능가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무슨 인간들이 뭐 인간을 인공지능이 능가할 거라고. 지금 한번 그 대결을 한번 해보세요. 제 GPT에 그 요즘에 무료로 많이 오픈됐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그걸 사용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실감을 못 해요. 정말 이거 소름 돋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나 로봇을 제외하고 모든 전 산업에서는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고용주는 없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아니라 자본가들은 어차피 자본의 속성은 1센트라도 이득이 되면 그걸 하잖아요. 근데 AI나 로봇을 빼고 무슨 사업을 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안 쓰겠습니까? 뭐 인류애가 있어서 인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들만 쓰겠다. 이런 그 박애 정신을 가진 그 자본가가 있을까요? 그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새로운 그 관점으로 보고 그걸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게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데, 어느 직종이 가장 늦게 대체가 되느냐, 이게 가장 좋은 직업이지. 예전에 이런 직업들을 뭐 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이렇게 해서 했던 것들은요 다 쓰레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모든 것들은요 이미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런 걸 잘 보시고, 단순하게 여기 캐나다 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뭐 캐나다 한번 갔다 왔다 이걸 가지고 뭐 캐나다 1년 경력 2년 경력해서 한국에서 그, 그 스펙으로 내밀어 봐야 요즘은 그런 거 아마 CR도 안 맥힐 거예요. 대기업에서도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해외 경험이라 해서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는 그 기업이 썩었다는 얘기죠. 현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 허울 좋은 이제 그런 것들만 정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한다는 건 웃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요즘에는 뭐 선진국에서 뭐 공부를 하면은 한국에서 풀어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고, 지식 산업은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다 집어삼켜 버렸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뭐 배워서 한국 가서 그 써먹는 이제 그런 학문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이 잘하는 것들을 대래 여기 선진국에 와서 그 한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살아보니까요,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유럽을 동경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이게 이거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느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한국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서 어떤 또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여기서 뭘 배워가지고 가서 다시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이런 생각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계획하셔가지고 이왕 와서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또 할 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그런 대로 이제 조금 생각이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일단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정말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여서 다시 제가 현실적인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뭐 하려는지는 이제 그 친구 자기 선택이죠. 뭐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들 뭐 경험을 얘기한들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잘 남의 조언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면은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15,000명이나 캐나다 오시는 분들 와서 전략적으로 잘 그 생각을 하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반드시 잘 적응하기를 바라겠어요.